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튜브 86번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86번가가 선정한 2023년도 중반 세븐 서프라이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매년 블랙스톤 부회장인 바이런 위엔이요. 그해 초에 그 해에 10 서프라이즈를 발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시장에서는 발생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지만 그가 보기엔 일어날 가능성이 절반이 넘는 그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요거를 저도 좀 베껴가지고서 2021년, 22년, 23년 이렇게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일단은 간단하게 최근에 제가 어떤 얘기를 드렸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일단은 2022년도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때는 그러니까는 22년도 1월 1일 날에 얘기를 드렸던 건데 중국이 제일 늦게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글로벌 증시 10% 이상 하락할 것 같다. 비트코인 약세일 것 같다. 연준이 4차례 이상 금리를 올린다. 이때만 해도 4차례 이상 금리 올린다 그러면은 이게 아주 매파적인 예상이었습니다. 놀랍게도요. 주요국들이 경쟁적으로 통화를 절상한다. 이건 틀렸고 주요 분쟁 지역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다. 근데 솔직히 진짜 전쟁 날 줄은 몰랐어요. 그 다음 주주 행동주의 늘어난다. 대기업 중에 지주사 전환 는다. 바이든 대통령이 제2의 린든 존슨이 될 것이란 평이 우세해진다. 이거 이제 인플레 올 거다라는 얘기고 삼성 인수합병은 안 나왔죠. 이건 틀렸고 머스크 은퇴 모르겠어요. 트위터를 인수하고 어쩌고 하는 게 뭐 관련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요거는 제외하고 봐도 마지막으로 소위 예적금 풍차 돌리기가 다시 유행한다. 그래서 생각보다 요 타율이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여세를 몰아서 1년 뒤인 23년도 1월 1일 에도 또 제가 이제 10가지를 사실은 10가지보다 조금 더 돼요. 발표를 했는데 이때는 아주 심플하게 일단은 한 가지 키워드는 증시 강세가 갈 것 같다. 다음으로 보시게 되면 중국 인구 첫 공식 감소를 인정한다. 요번에 처음으로 인정을 했죠. 그래서 요것도 일단은 됐고 세계 3대 IT 전시회에서 히트 상품이 탄생할 가능성 그랬는데 아직 뚜렷하게 히트 상품이 여기까지는 안 나왔어요. 지정학적 위기 감소 가능성 기대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란에서 미국에 내밀고 있는 그 화해의 손짓이 뭔가 하나의 기폭제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다음으로 미국이 대중국 보복 관세 면제 가능성이 있다. 요건 하반기 한번 지켜보시죠. 다음으로 유가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그러니까 요 수준으로 간다는 거죠. 회귀할 것 같다. 지금 그렇게 회귀해 있는 상태고 금이 2,000달러 갈 수도 있을 것 같다. 2,000 찍었었죠. 그 다음에 우리 증시 연간 기준으로 외국인 순매수로 전환할 것 같다. 한국 보시면 한 2018년부터 계속 팔았거든요. 외국인이. 그랬는데 다행입니다. 지금은 외국인이 들어오는 거는 이제 기정사실로 여기고 있고 얼마까지 들어올 거냐 얘기들을 나누고 있죠. 다음으로 한국 4월부터 수출이 플러스 전환 가능성이 있다. 요건 좀 말을 세게 한 거죠. 4월부터 수출이 회복 국면에 플러스는 못 갔지만 그래도 회복 국면에 들어왔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결국에는 하반기로 갈수록 베이스가 되게 낮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수출이 하반기로 갈수록 한국은행에서도 얘기하잖아요. 상저하고 올 거다. 상저하고가 되는 거는 이거는 솔직히 거의 무조건이에요. 기대가 되고 다음 글로벌 증시가 15% 이상 상승할 것 같다. 요거는 이제 확률로 봤을 때 그랬었다라는 거고요. 실제로 근데 강세장이 오고 있죠. 그 다음에 중국에서 미국이나 이런 데서 워낙에나 얻어맞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개방적으로 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건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탑 10은 아니지만 이라고 하면서 두 가지 더 말씀드렸던 게 새롭게 빌보드 핫백에 이름을 올리는 아이돌 그룹이 나타난다. 여럿 나타났죠 지금. 그리고 마지막은 요때만 해도 정말 바람을 담아가지고서 적은 건데 요번에 세븐 서프라이즈 할 때는 이게 또 들어왔거든요. 여기에는 좀 더 가시적으로 뭔가 보이는 게 있어서 더 넣었다. 그래서 이번 지금 영상에서는 제가 이번에는 세븐 서프라이즈는 내용이 좀 장황하게 길어지는 게 있어서 1번하고 나머지 것들을 분리해서 나눠서 올릴 겁니다. 그래서 그 상품 관련된 거는 두 번째 영상에 나올 거라는 거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어느 정도 뭔가 반년 정도 지나면서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는 추가로 또 좀 더 선정을 해주면 좋겠다. 그렇게 지인분들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서 그래서 사실 이거 선정하는 게 굉장히 엄청 스트레스 받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해봤자 본전이에요. 이게 해주고 틀리면 이제 박제되는 거고 그렇지만은
어쩌겠습니까? 또 이런 거 해보는 게 또 재미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식하면서 저의 이제 스승님이신 이채원 회장님도 늘 하신 말씀이 광고에 주식 재미없어지면 그 못한다 하시는데 재밌게 해야죠, 그렇죠? 예상해보고 뭐 맞은 맞고 뭐 그런 게 또 재미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여기 이제 서프라이즈로 제가 한 거는 이제 1번이라는 거 요거 자체가 사실은 나머지 제가 7개라고 말씀은 이제 앞으로 드리겠지만은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예. 그래서 또 따로 떼가지고 영상을 만드는 이유이기도 한 건데요. 미국 연준이 연말에 양적 긴축, 우리가 QT라고 하죠. 양적 긴축을 줄여나가기를 발표한다. 우리 왜 그 양적 완화 할 때 양적 완화 금액을 줄여나가는 거를 테이퍼링이라 그랬잖아요. 물줄기를 쪼르르륵 줄여나가는 거. 반대로 양적 긴축하고 있는 거에 금액을 쪼르르륵 테이퍼링 줄여나가기를 연말에는 발표하지 않을까라고 뭐 한번 내다봐 봤습니다. 이유는 심플한데요. 연준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통화 정책은 굉장히 비전통적인 것들을 많이 쓰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비전통적인 거를 언제쯤 사용하고 언제쯤 끝맺음 할 것인가에 대해 가지고서 이 순서가 어떻게 될 건지는 지난 금융위기를 보면 참고가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죠? 워낙 금융위기 때에 썼던 정책을 지금 거의 그대로 물려받아서 쓰고 있으니까. 근데 실제로도 보시게 되면은 정책을 쓰는 순서가 현재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로금리의 양적 완화 시작을 했었고, 그 다음에는 테이퍼링이 양적 완화 줄이기가 먼저 나왔고, 그 뒤에 이제 양적 완화를 종료하고 금리 인상이 나왔었죠. 그러고 나가지고서는 양적 긴축이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 순서를 보시게 되면 금융위기 이후에는요, 금리 인상, 마지막 금리 인상, 그 다음에 금리 동결이 이제 이후에는 나오게 되겠죠. 그러고 나서 QT에 대한 줄여나가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고 QT를 여전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첫 번째 금리 인하가 나오게 되고요. 그 뒤에 QT가 완전히 중단되게 됩니다. 현재 사이클에서는 마지막 금리 인상까지는 아직 안 왔죠. 뭐 바라건대는 지난 5월 달이 마지막 금리 인상이기를 예상을 뭐 해보기는 합니다만은 아직까지 그게 공식화된 건 아닙니다. 그죠? 근데 어쨌든 이제 금리 인상이 언제가 마지막이냐가 결정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QT 감소가 시작이 순서로 봐서는 될 것이다라는 거고, 그 뒤가 첫 번째 금리 인하가 될 것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몇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첫 금리 인하에 대한 힌트를 한번 얻어보죠. 메리 데일리 총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금리 인상 후에 그 수준을 11개월가량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인 시작점이다. 그러니까 인하에 대해 생각하는요. 여기 작년 말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과거 몇 번의 사례를 보면 그러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과거의 금리 인상 시기, 그리고 마지막 금리 인상 이후에 첫 금리 인하까지 걸렸었던 시간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라는 거죠. 그러면 90년대 중반부터로 해서 넣어서 이렇게 기간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최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의 긴축 시기에서 평균적으로 11개월 뒤에 첫 금리 인하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는 요거를 메리 데일리 총재가 가지고 온 거죠. 그러면은요, 만약에 지난 5월이 마지막 인상이었다라고 하면 11개월 뒤면은 내년 1분기가 될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때에 인하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러면은 그 사이에 QT 감소가 시작이 될 것이다라고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시장에서는 보면은 뭐 늘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뭐 연내 인하 가능성을 자꾸 시장에서 너무 넘겨짚어서 너무 연준보다 앞서 나가서 그런 기대들을 하더라. 거기에 대해 가지고서들 비판도 사실 많이 하시는 그런 게 이제 뭐 언론에서 나옵니다. 근데 왜 그런 베팅이 자꾸 나오느냐라고 이제 하게 되면 거기에도 나름의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1970년대 이후로부터 해가지고서 미국이 마지막으로 금리를 올리고 이후에 첫 번째 인하까지 걸린 시간 계산을 해보면은 7개월 정도밖에는 걸리지가 않았어요.
그러면 만약에 지난 5월달이 마지막 인상이었다라고 해버리면 12월달이 돼버리게 되죠. 그러니까는 연내 인하에 대해서 아니 과거에 70년대 이후부터 연준을 보니까는 7개월 정도 지나서 인하가 나오던데 그러면 연내 인하하는 거 아니야?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메리 데일리처럼 최근 사례만을 가지고 오면은 12개월 얘기하니까는 일단 내년으로는 넘어가자. 그러니까 다 각자 뭐 이렇게 이유가 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연준에서 나온 이야기에 대해 갖고 조금 더 우리가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다음으로 연준에서 369 12월 달에 회의가 끝나고 나면은 점도표를 찍어주잖아요. 그걸 봤었을 때 23년도, 24년도, 25년도 그 다음 장기적으로인데 23년에 비해 24년은 점이 확실히 낮게 찍혀있죠. 요거를 중간 값을 구해보게 되면은 올해는 5.1% 기준금리가요. 근데 내년도에는 4.3%로 지금 찍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하가 된다라는 거죠. 내년에는. 그죠? 그러니 뭐 일각에서는 뭐 엄청 장기간 금리 동결을 가져갈 것이다. 뭐 이렇게 보시는데 연준에서 지금 막 와 우리 엄청 장기적으로 뭐 엄청 오랜 기간 동안 긴축적인 금리를 막 얘기를 하지만은 그들 스스로가 점을 내년도 내후년도에는 내려갈 것이다라고 찍어놨어요. 그러니 자꾸 시장에서 금리 인하 언제 할 건데라는 기대감이 생겨나는 거죠. 어쨌든 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내년에는 인하가 나오네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그 사이 어느 즈음에는 금융위기 이후의 긴축 사이클 다시 완화 사이클로 들어가는 거 순서를 쭉 보니까는 그 사이에 QT 감소가 먼저 나왔더라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은 우리가 한 연말 정도 즈음으로 해가지고 양적 긴축에 줄여나가기가 있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제가 요걸 생각을 해보니까는 또 재밌는 게 추가적으로 더 붙더라고요. 예. 일단 제가 가정을 한번 이렇게 세워봤어요. 현재 큐티 페이스는 월 950억 달러거든요. 이게 연말까지는 유지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내년에는 이제 월 평균으로 한 650억 달러 큐티로 감속을 하지 않을까.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있습니다. 요거 하고요. 연준의 적자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부채한도 협상 이후 재무부가 채권 발행해야 되는 이슈하고 다 연결지어 가지고서 한번 얘기를 드려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연준이 지금은 적자를 내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연준이 수익을 올리는 경로는 본인들이 QE를 통해서 가지고 있는 지금 채권 있잖아요. 국채하고 모기지. 거기에서 그게 이제 이자가 나오니까 그거는 연준 입장에서 그걸 보유를 하고 있으니까 사가지고 수익이 되겠죠. 이거의 이율이 대략적으로 2.3% 정도 된다라고 해요. 그럼 비용은 뭐냐라고 하면 연준에서 나가는 비용은 크게 봐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은행 지준에 대해 가지고서 주는 비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영레포에 대해 가지고서 지급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각각은 기준금리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범위로 제시하잖아요. 지금 같으면 5.0에서 5.25%. 그러면 5.0에 대해서 영레포에 대해서는 5bp를 더 주죠. 5.05%를 주는 거고 지준에 대해서는 5.0에 대해서 15bp 더니까는 5.15%를 주는 것입니다. 이걸 조합을 해보시면은 결과가 나오게 되죠. 연준이 원래는 QE를 통해서 채권이 많았잖아요. 근데 기준금리는 낮았었어요. 연준의 수익은 채권이 많을수록 수익이 많이 들어와요. 연준의 비용 요인이라고 보는 거는 지준하고 영레포는 기준금리에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채권은 많고 기준금리가 낮았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연준이 흑자를 많이 냈습니다. 그리고 연준은 흑자를 내면 자기네 별도로 이제 뭐 인건비나 쓰는 거 비용 다 제외하고 대부분의 자금을 재무부로 다시 송금합니다. 그럼 재무부가 그거를 또 보너스처럼 쏠쏠찮게 이걸 본인들 이제 하는데 쓰는 거죠, 자금을. 실제로 보시게 되면은 연준이 재무부로 송금한 금액이 많을 때는 1,000억 달러도 넘어갔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기준으로 우리가 바라보면 어떠하냐?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이 7.75조 달러 정도 됩니다. 이율이 2.3%니까 수익이 약 1,800억 달러가 나오겠죠, 연간으로. 은행 지준 3.21조 달러, 영레포 국내외 다 합쳐서 지지난주 기준으로 2.62조 달러예요.
그러면은 지금의 기준금리 5.0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연간 기준 약 3천억 달러가 됩니다. 1,000억 달러 이상의 이제는 적자가 나는 상황이 된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중앙은행은 부도가 나지 않아요. 왜냐? 발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정치적인 문제에는 직면할 수 있다는 거고, 이거는 QE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벤 버냉키가 지적을 했습니다. 자, 뭐라 그랬냐면요. 하지만 이런 주장들에도 불구하고 재무부에 대한 우리의 송금이 한동안 중단되었는데 우리는 그 대다수가 외국인 소유 은행들에 대해서 여전히 이자를 지불하고 있을 경우 우리가 정치 문제, 홍보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었다. 그것이 잘못된 정책을 선택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겠지만 또 하나의 걱정거리인 것만은 분명했다. 자, 보시면은요. 은행 지준, 영래포, 여기에 지급하는 비용이 국내외, 그러니까 미국 기준이에요. 미국 기준 국내외 대형 금융기관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그 일본은행이 영래포로 미국에 자금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은 미국은 기준금리 올라갔다고 해갖고서 거기에는 돈을 주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걸로 인해 갖고서 연준은 적자가 나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보게 되면은, 아니면 뭐 예를 들어 JP모건이 영래포에 들어와 있다. 그 JP모건의 은행 지준, 여기에 대해 갖고서 기준금리가 빠르게 올라가니까는 여기는 그 수익을 막 연준이 안겨다 주고 있는 거예요. 5% 이상으로. 근데 그것 때문에 연준은 적자가 나고 있다. 그게 널리 알려진다라고 하면 그게 잠시 잠깐은 이제 정책을 펴는 동안에 그런 미스매치가 발생할 수 있지만 만약 구조적으로 이런 현상이 장기화된다라고 하면 이건 분명히 정치적인 부담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연준의 흑자 적자 요거 판단하는 데 있어 가지고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우리가 이제 한번 앞서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정리를 쭉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연준이 채권 얼마나 갖고 있을 거냐, 그 다음에 향후에 기준금리가 어떻게 될 거냐, 그 다음에 영래포 잔고가 어떻게 향후에 변화가 될 것이냐. 만약에 86번가가 생각하는 대로 QT에 대해서 줄여나가기가 진행된다라고 하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권 7.75조 달러, 2024년도 말에는 6.3조 달러까지로 줄어들게 될 겁니다. 자, 이게 좀 제가 공식적인 가정을 하느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재밌는 자료가 연준에서 하나 작년에 나온 게 있거든요. 22년도 7월 달에 연준에서 연구 자료가 나온 건데, 요 연구 자료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연준이 가지고 있는 보유 증권 자산, 그 다음에 연준으로 들어와 있는 지준하고 영래포, 요것들의 금액이 향후에 장기적으로 어떤 식으로 변화될 것인지에 대해 가지고서 시나리오를 한번 그려본 그런 연구 자료가 있어요. 이걸 보시게 되면 옆에 게 연준 보유 증권 자산에 대한 거거든요. 쭉 줄어들죠. 그렇죠? 요 QT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멈춰요. 이 즈음에는. 그 다음에 영래포하고 지준도 쭉 내려갈 것으로 가정을 해 놓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연준 보유 증권 자산 24년 말까지 감소한 이후에 25년에는 횡보, 26년부터 다시 상승할 것을 가정을 해놨어요. 그럼 이대로 간다면 어떨까? 24년도까지는 QT를 한 이후에 25년도에는 QT가 종료가 될 수 있음을 얘기를 한 거죠. 구체적으로 숫자를 살펴보면요. 23년도에는 지금 속도로 하고 24년도에는 요 QT의 감속이 있을 거다라고 여기에 가정에 깔려 있습니다. 저는 QT 감속의 속도를 보시면은 제가 월평균 650억 달러 정도 감속이 650억 달러 수준을 할 거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좀 더 공격적으로 봤어요. 연준 요 연구 자료에서는 월평균 568억 달러로 QT 감속이 되지 않겠느냐. 24년도에. 이렇게 봤더라고요. 그리고 지준하고 영래포도 동시에 감소하게 될 것으로 이 보고서는 가정을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둘의 합산액이 2.5조 달러가 될 것이다. 24년 말에는 그렇게 났던데, 그러면은 지금 연준을 보게 되면 영래포 2.62조 달러가 다 줄어도 은행 지준이 3.21조 달러 남거든요. 근데 2.5조 달러 간다라는 거는 영래포는 다 없어지고 은행 지준도 7천억 달러 정도 감소하지 않겠느냐라고 본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제가 그래서 사실 어저께 영상을 올렸던 것인데, 영내포 관련해 가지고서요. 이 영내포 감소가 가능할까라는 것이죠. 사실 이제 여기에 대한 설명은 어제 올린 영상, 6월 10일 날 올린 요 영상을 보시면은 훨씬 더 설명이 잘 돼 있어서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 영상 보시는 게 도움이 되시는데, 짧게 말씀을 드리면, 영래포라는 것은 금융기관들이 돈이 넘칠 때에, 이제 하는 행동이고요. 그렇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시중의 유동성이 연준으로 다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에 대한 대가로 연준은 금융기관에게 이자를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영래포는요, 영래포 금리라는 거는 미국의 단기채 금리하고 일종의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에 영래포 금리가 더 높으면 미국 단기채 시장에서 영래포 시장으로 돈이 빨려 들어가게 되고, 반면에 영래포 금리보다 미국 단기채 금리가 높게 되면은 영래포에 묶여있던 유동성이 단기채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는, 즉 그래서 지금 재무부에서 채권을 발행하게 되었을 때에 그거를 영래포에 묶여있던 돈들이 다 가가지고서 해소를 해줄 수도 있다. 그런 사례가 과거에도 있었다. 뭐 그런 말씀을 드린 게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상황이 흘러가 버리게 되면 그러면은 영래포에 있는 자금은 쭉 빠지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영래포가 줄어들 수 있다라는 것까지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죠? 다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를. 왜냐하면 요번에 부채 한도 늘려가지고서 적자 계속 낼 거잖아요. 재무부에서. 그러니까 영래포가 2.6조 달러 있지만은 그게 언젠가는 뭐 24년 말 이때까지는 다 없어져 버릴 수도 있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제는 계산을 연준이 흑자 낼지 적자 낼지 계산을 해보려면은 기준금리에 대해 가지고서 알아야 되겠죠. 그쵸? 근데 기준금리의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연준에서 발표한 점도표 앞서도 보여드렸지만 그 기준으로 보면 24년도 말에 4.3%입니다. 이게 이제 점 찍혀 있는 거 쭉 해보면은 요번에 18명이기 때문에 중간값이 바로 안 나와요. 그 사이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4에서 4.25거나 4.25, 그러니까는 4에서 4.25 아래로 찍은 사람이 9명, 4.25에서 4.5 위로 찍은 사람이 9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반올림 요 사이 거를 4.25를 해줘서 4.3이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연준의 비용 요인이잖아요. 좀 더 높게 살짝 보수적으로 가정해 볼게요. 4.25에서 4.5일 거다. 네, 내년 연말의 금리는. 그럼 이제 계산이 나옵니다. 연준 보유 채권 86건가 가정하기에 내년도 평균 월 평균 650억 달러씩으로 QT가 감속된다라고 하면 내년 연말에는 6.3조 달러의 채권이 남게 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평균 이율이 2.3%라 했잖아요. 그러면 연준의 수익은 1,449억 달러 정도가 되겠죠. 반면에 기준금리는 4.25에서 4.5라고 놓고 영래포는 다 없어진다. 지주는 그래도 지금하고 똑같은 수준 남는다. 3.21조 달러. 그렇게 되면은 3.21조 달러에다가 여기 기준금리 하단에다가 15bp 더 주고 있다 그랬죠. 지준에 대해서는. 그럼 4.4% 해서 1,412억 달러가 연준의 비용으로 나가게 될 겁니다. 합쳐놓고 보면 흑자를 내게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떠하냐 연준이 라고 보시게 되면요. 7.75조 달러에 대해 갖고서 2.3% 이율입니다. 그럼 수익이 약 1,800억 달러 나오게 되죠. 은행 지준에 대해서 지금은 5.15% 금리를 지불을 해주고 있고 영래포 2.62조 달러에 대해서는 5.05% 비용을 내고 있습니다. 연준이. 그러면은 요거를 합쳐보면은 연간으로 이제 3천억 달러. 그래서 두 개를 합쳐보면 1,000억 달러 이상의 적자가 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연준이 앞으로 QT 테이퍼링도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영래포의 금액도 없애고 기준금리가 본인들 점도표대로 살살 내려온다라고 해버리면 24년도 말 기준으로 봤었을 때에는 연준이 이제 다시 흑자가 나는 걸로 되돌아서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정치적인 부담이 굉장히 줄어들 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연준의 계획대로만 흘러가 준다면 이제 긴축의 출구 전략도 잘 순리대로 풀려나가는 것이 될 것이고 더불어서 재무부의 채권 발행 문제도 해결이 되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연준의 적자 문제까지도 해결될 수 있는 이게 다 엮여있는 이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연준이 이 세워놓은 계획이라는 거는 굉장히 촘촘하게 엮여있는 시나리오 그 한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다.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저는 사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연준에 대해서는 신뢰를 제시한다는 거는 저희 채널을 한 1년이 아니라 그 이상 한 2년 정도 이상 보신 분들은 너무 잘 아실 거예요. 네. 그래서 요 시나리오대로 일단은 연준에서 가는 방향을 잘 잡았다. 그리고 그 실행도 일단 첫 단추들은 다 잘 꿰다. 예, 정도로 보고 있고 저는 뭐 무난하게 흘러가지 않을까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굉장히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여기에서 약간 찜찜한 면을 발견하셨을 거예요. 뭐냐면 연준 보유 증권 자산이 다시 증가하는 걸로 나온다라는 거죠. 언제? 2026년을 전후로 해가지고서요. 다시 QE 한다는 건가요? 그죠? 그럼 다시 상황이 안 좋아서 QE를 해야 되는 건가요? 너무 먼 미래니까는 이거는 일단은 우리 생각하지 않기로 하십시다. 네. 나중에 가서 그런 상황이 될지 안 될지 한번 지켜보시죠. 일단은 우리가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관심을 가져보시도록 하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요. 네. 그 2023년도 중반 세븐 서프라이즈 첫 번째 내용이었고요. 다음 내용으로 또 조만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